감히 전쟁의 신이며 바다의 신이신 이순신 장군님께 나를 비교하지 말라. 그는 조정에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든 물자를 스스로 조달하고 모든 전투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며 모든 전투를 완벽한 승리로 이끈 전쟁의 신과 같으신 분이다. 나를 그에 비한다는 것 자체가 이순신 장군님에 대한 모독이다. 만약 나를 그와 비교하려 한다면 나는 그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급 사관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만약 그가 나의 함대를 가졌다면 그는 전 세계 모든 바다를 제패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영국 브리타니아 왕립 해군 사관학교에서 공부하는 제임스 윌링턴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영국 출신이고 어머니는 한국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혼혈 영국인입니다. 최근에 정말 흥미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신입 학생들을 위해 해군 연구 기관에서 특별 교육 시간을 마련했고 그날의 초청 강사는 바로 로이 캠벨 스미스 교수님이셨습니다. 스미스 교수님은 미해군 출신 예비역 중위로 해군에 대한 그분의 지식과 열정은 정말 대단했죠. 강의 도중 교수님의 질문이 이어졌어요. 여러분은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거의 모든 학생들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영국의 넬슨 제독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손을 들고 넬슨 제독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두들 열정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있었죠. 그때 교수님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셨죠. 예비역 출신이신 그분은 우리 후배들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열정과 역사에 대한 관심을 칭찬해 주셨어요. 사실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꾸준히 공부해 왔거든요. 특히 한국계인 어머니께서 한국의 위인들에 대해 자주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고 제 의견을 말했죠. 제 생각에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군은 한국 출신의 이순신 장군입니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듯했죠. 그들의 표정에서 듣도 보도 못한 아시아 출신 장군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는 듯한 의구심이 느껴졌어요. 그때 갑자기 스미스 교수님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동료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이순신이 누구야? 처음 듣는 이름인데? 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그때 스미스 교수님께서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해군 장교가 되기 위해 많은 공부를 해왔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순신 장군을 모른다는 것은 해군과 관련된 세계사적인 공부가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많은 동료들이 뻘쭘한 표정을 지었죠. 스미스 교수님의 강연은 계속 이어졌어요. 교수님은 영국의 저명한 해군 역사가인 발라드 제독의 말을 인용하며 이순신 장군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죠. 영국인들에게 넬슨과 같은 위치에 있는 인물이 다른 나라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시아의 한국 출신의 위대한 장군입니다. 그는 패배를 모르는 장군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전략가를 넘어선 혁신가였습니다. 그는 해상 전술의 천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초의 철갑선 거북선을 발명한 기술자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듣자 강의실 전체가 호기심으로 가득 찼어요. 강의실에서는 모두 이순신 장군의 업적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었죠. 교수님께서는 설명을 이어 나가셨습니다. 흥미롭게도 일본 역사에서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잘 알고 있죠. 1580년대까지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이 된 히데요시는 야심찬 정복자였습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길은 곧 한국과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1592년 히데요시는 대규모 침략을 준비했어요. 일본의 야망이 시작된 거죠. 하지만 그들은 예상치 못한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미 이 침략의 소문을 듣고 대비하고 있었어요. 그는 비밀리에 동양에서 전례 없는 혁신적인 전함을 설계했습니다. 이 배는 정말 대단했어요. 선체는 평탄하게 설계되어 독과 노를 이용해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었고 뱃머리에는 강력한 충각이 장착되었고 포를 쏠 수 있는 구멍이 전략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상부 갑판이 철판으로 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갑판은 거북이 등껍질 모양으로 날카로운 쇠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 혁신적인 설계 덕분에 이 배는 적의 화살이나 육탄 공격에도 끄떡없었고 어떤 적선보다도 빨랐죠. 그 독특한 모양 때문에 거북선이란 이름을 얻었지만 사실 이 배는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최첨단 전함이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철갑 전함인 셈입니다. 우리는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6세기에 이런 혁신적인 전함이 있었다니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이순신 장군의 이런 선견지명과 혁신 정신이 결국 일본의 침략을 막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전략과 거북선이란 혁신적인 무기가 없었다면 동아시아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넬슨 제독의 활약상은 1805년 나폴레옹 전쟁 때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무려 213년 전인 1592년 동아시아에서는 이미 대규모 국제해전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는 모두 놀란 표정으로 교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임진왜란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임진왜란이라 불립니다. 처음에는 일본의 히데요시가 한국을 침략하면서 시작됐지만 곧 그의 최종 목표였던 중국까지 전쟁에 개입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가 참여한 대규모 국제전으로 발전했죠. 이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의 패권을 둘러싼 거대한 전략 게임이었죠. 일본은 대륙 진출을 노렸고 중국은 자국의 영향력을 지키려 했으며 한국은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순신 장군의 해전 전략과 거북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겁니다. 우리 신입 학생들은 이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유럽 중심의 해군 역사만 알고 있던 우리에게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큰 규모의 해전이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죠. 스미스 교수님은 계속해서 임진왜란의 세부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이 전쟁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육군과 해군 사이에 극명한 대조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육군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행동력은 놀라웠죠. 부산에 상륙한 후 최단 시간 내에 서울을 함락시켰고 당시 일본 육군의 전력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조선의 왕과 조정은 급히 피난을 떠났고 한반도 전체가 일본군의 무자비한 침략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바다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일본은 섬나라였기 때문에 점령한 서울이나 주둔지인 평양으로 전력과 보급품을 바다를 통해 보내야 했습니다. 여기서 조선의 반격이 시작됐죠. 한반도 남쪽에서 엄청난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조선 해군을 이끈 사람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그의 전략과 해전 능력은 일본의 모든 해상 전략을 무력화시켰고 그의 전략과 해전 기술은 오늘날 우리 해군이 반드시 배워야 할 귀중한 교훈입니다. 스미스 교수님은 이순신 장군의 업적에 대해 더욱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이순신 장군의 성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가 직면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위기에 처한 짧은 시간 동안 당시의 기술력으로 해상전을 치를 만한 튼튼한 전함을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리더십입니다. 전의를 상실한 민간인들을 군대에 소속시켜 결집시키고 그들을 훈련시켜 해상전을 치르게 만든 능력은 정말 대단했죠. 이는 단순한 군사 지휘관을 넘어선 위대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육지에서는 일본 육군에 의해 조선이 패배를 거듭하는 동안 바다에서만큼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해군은 연전연승을 거두며 최강의 모습을 보였어요. 이는 일본의 전함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성과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한반도 남해의 지형을 완벽하게 활용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섬과 거센 물살이 있는 이 복잡한 해역에서 그는 자신만의 전략으로 포를 실은 전함들을 이끌고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죠. 그의 전술과 전략은 당시의 시대상을 고려하면 정말 정교하고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하깃진 전술이 있어요. 이는 학의 날개를 펼친 모양으로 적선을 포위하는 전술인데 이를 통해 적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었죠. 이순신 장군의 이러한 승리들이 바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욕이 꺾이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을 겁니다. 바다에서의 패배로 인해 일본은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우리 모두는 이순신 장군의 천재성과 리더십의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하지만 스미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이순신 장군 이야기의 또 다른 면을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단순히 승리의 연속이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의 삶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큰 위기와 시련이 있었죠. 이순신 장군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듭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의 가장 큰 적은 내부에 있었습니다. 이는 세계사적으로도 보기 드문 케이스죠. 교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국가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워 승리를 거두고 국민을 지켜냈는데 최고 권력자인 왕이 눈밖에 나고 정치인들과 심지어 군부 내부에서조차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다면 말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한순간에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당시 전쟁을 피해 피신 중이던 조선의 왕은 날로 커져가는 이순신에 대한 백성들의 존경심을 위협으로 느꼈죠. 여기에 일종의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는 거짓 정보들이 더해져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통찰력과 강인한 정신력에 감탄하고 말았어요. 국가를 위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적으로 몰리는 상황, 그리고 그 속에서도 여전히 나라를 걱정하는 그의 모습은 진정한 애국자의 표본이었습니다. 스미스 교수님은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갔어요. 이순신 장군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왕과 조정 대신들은 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오직 편지로만 소통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실상을 전혀 모른 채 무리한 명령을 내렸어요. 당장 나가 싸우라는 명령에 이순신 장군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대답했죠. 교실 전체가 숨죽이며 들었어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순신 장군은 명령 불복종이란 죄목으로 직위를 박탈당하고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이었다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순신 장군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왕 앞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와중에 그의 아들과 어머니마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한 인간으로서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유지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없는 사이 그의 자리를 차지한 원균이란 인물이 등장합니다. 탐욕에 눈이 먼 원균은 이순신 장군과 달리 자신의 명예와 권력만을 쫓았고 그는 조선의 해군 병력을 이끌고 자신만만하게 일본과 맞섰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칠천량 해전이라 불리는 이 전투에서 조선의 해군은 괴멸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희망이던 해군 병력의 90%가 바닷속으로 수장되고 말았죠. 이는 조선에게 있어 거의 회복 불가능한 타격이었습니다. 결국 조선의 왕과 권력자들은 뼈아픈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자신들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한 나라의 진정한 힘은 단순히 군사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뛰어난 리더십, 탐욕에 물들지 않은 정직한 지도자, 그리고 이들과 하나가 된 정부와 국민들이 있어야 비로소 강한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교실은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선조는 한국 역사상 가장 무능한 왕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런 무능한 왕 밑에서 이순신과 같은 뛰어난 장수가 있었다는 게 아이러니하죠. 결국 왕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을 만큼 고문했던 이순신에게 사과를 하고 다시 해군 사령관직에 복귀시켰습니다. 절박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스미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넬슨 제독과 이순신 장군을 비교하며 설명을 이어나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영국의 넬슨 제독과 이순신 장군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넬슨은 말 그대로 금수저 출신으로 탄탄대로를 걸어온 인물이었죠. 그가 활약하던 1700년대 후반부터 1800년대에 영국은 대영제국 시절로 산업혁명을 거쳐 세계 최강의 국가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넬슨이 해군 제독의 지위에 올랐을 때 그를 둘러싼 환경은 이미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최신식 전함, 풍부한 물자와 물류, 그리고 탄탄한 인프라까지. 당시 대영제국의 상황은 이순신이 살았던 조선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달랐습니다. 그야말로 극과 극의 환경이었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이순신 장군의 상황을 설명하셨습니다. 반면 이순신 장군이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해군 전함의 90%가 파괴되고 나라 전체가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어요. 그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세등등한 일본군을 상대로 싸워야 했습니다. 게다가 죽음의 공포에 시달려 흩어져 있던 민간인과 남은 병사들을 다시 모아 전쟁을 준비해야 했죠. 그의 심정이 어땠을지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해군 출신입니다만 만약 내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입장이었다면 아마도 망연자실했을 것 같아요.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전쟁을 앞두고 좌절했을 겁니다. 설령 포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날이 깜깜했겠죠. 우리는 이 영화 같은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로 실제 존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이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의문이 들었어요. 어째서 이순신 장군이 전 세계적으로 더 큰 존재감을 갖지 못했는지 말이죠. 교수님께서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이순신 장군은 왕에게 편지를 올립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 한마디와 함께 그는 다시 한번 군사들을 결집시켜 바다로 나갑니다.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한국에서 개봉한 명량이라는 영화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최근 한국의 콘텐츠들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제가 이 영화를 소개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 때문이 아닙니다. 이 영화는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정확히 고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기세등등한 일본군의 배 333척을 앞에 두고 단 12척의 배로 맞서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전략은 물살이 거센 좁은 바다 골목에서 싸우는 것이었죠. 교실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로 일본 함대와 맞서 싸워 승리를 거둡니다. 이는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죠. 만약 이 전투에서 이순신이 패배했다면 오늘날의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이 기적 같은 승리를 바탕으로 조선군은 다시 일어섰어요.
마치 불사조처럼 말이죠.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나요? 여러분, 이건 실화입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한국과 일본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이는 동아시아 전체를 뒤흔든 국제전이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궁극적인 목표가 중국 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중국 황제는 뒤늦게 이 사실의 심각성을 깨닫고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맞붙은 대규모 국제전으로 발전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연합군 내부의 상황도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명나라는 당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조선을 낮춰보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조선, 명나라 연합군의 최종 사령관 자리를 명나라의 진린 장군이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린 장군은 실제로는 꽤나 무능한 지휘관이었습니다. 지휘권을 가졌다는 이유와 조선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왔을 뿐 실전에서는 승승장구하던 이순신 장군에 비해 한참 부족했죠. 그리고 마침내 승승장구하던 조선, 명나라 연합군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한 거죠. 이로 인해 일본군의 사기는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일본군은 더 이상 공격은커녕 본국으로 도망가기에 바빴던 시기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후퇴하는 일본군을 그냥 보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명확했고 끝까지 쫓아가 그들을 물리쳐야만 다시는 감히 침략할 생각을 하지 못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일본 최고의 사령관 고니시 유키나가를 추격하는 마지막 전투였습니다. 이 추격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동양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상 전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최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말은 정말 놀랍습니다.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아라고 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나라와 군사들을 걱정한 그의 마음이 느껴지는 말이죠.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건 이렇게 처참하게 당했던 일본에서 이순신 장군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뽑는다는 것입니다. 훗날 일본의 제국주의 시절, 해군의 힘이 강해지며 러시아와 중국을 이겼을 때 사령관들은 하나같이 이순신을 높이 평가하는 말들을 합니다. 아마도 자신들이 철저히 당했기 때문에 더 추켜세운 걸 수도 있겠죠. 이 부분에서 교수님은 특히 도고 헤이아치로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여러분, 도고 헤이아치로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그는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일본 해군을 승리로 이끈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승리로 일본은 세계 강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죠. 그런데 이 도고 헤이아치로가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교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자가 도고 헤이아치로에게 넬슨과 자신을 비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도고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넬슨은 비슷한 규모의 함대로 적함대에 승리했다. 나는 3분의 1의 힘으로 발틱 함대를 괴멸시켰다. 넬슨은 나의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른 기자가 조선의 이순신 장군과 비교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도고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다고 해요. 그는 깊은 존경심을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도고 헤이아치로의 말을 인용하며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감히 전쟁의 신이며 바다의 신이신 이순신 장군님께 나를 비교하지 말라. 그는 조정에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든 물자를 스스로 조달하고 모든 전투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며 모든 전투를 완벽한 승리로 이끈 전쟁의 신과 같으신 분이다. 나를 그에 비한다는 것 자체가 이순신 장군님에 대한 모독이다. 만약 나를 그와 비교하려 한다면 나는 그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급 사관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만약 그가 나의 함대를 가졌다면 그는 전 세계 모든 바다를 제패했을 것이다. 교실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깊은 감명을 받은 듯 했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위대함입니다. 자신의 적국 장수조차 이토록 높이 평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위대함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해군은 전 세계 대륙에 진출하며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이죠. 미군의 힘과 정신은 과거사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언젠가 위기가 닥칠 수 있겠지만 이순신은 이 모든 역경을 뚫어내고 희생한 영웅이죠. 이런 게 바로 해군이 가져야 할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교수님의 강연이 끝나자 우리는 모두 깊은 감동에 빠졌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우리에게 삶의 지혜와 용기를 주는 귀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저는 특히 한국계 혼혈인으로서 더욱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한국계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하며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바다의 신과 같은 인물이 있는 민족의 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해군 장교로서의 꿈을 더욱 굳건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혁신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리더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계 영국인으로서의 제 정체성에 더욱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꼭 한국을 방문해 이순신 장군님의 발자취를 직접 따라가 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적국의 장수조차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님의 위대함에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절로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마음껏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을 바로 들어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채널을 잊지 않으실 거예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